40살 며느리가 75, 시어머니의 얼굴에 먹다 남은 맥주를 부었습니다. 5억 보험금을 위해 제가 죽어야 가족이 산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니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설계한 제 목숨을 노린 잔인한 계획이었죠. 하지만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이 지옥의 주인이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주겠다고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내 나이 75. 사람들은 이 나이면 편히 쉬어야 한다고들 하지만 내게는 아직 사치 같은 소리예요. 해가 지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는 오후 3시부터 첫 차가 다니기 시작하는 새벽 5시까지 하루 14시간 나는 이곳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여기는 대구 동구 시외버스터미널 바로 맞은편에 있는 가은포차예요. 마지막 차를 놓친 취객들이나 고된 하루의 시름을 달래려는 노동자들이 막차처럼 들르는 곳이죠. 저마다의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뿜어내는 담배 연기와 시끌벅적한 소음, 그리고 40년 된 낡은 석쇠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석쇠불고기 냄새. 그게 바로 내 세상의 전부였어요. 이 4평 남짓한 공간이 내 우주였고 저 낡은 불판이 내 평생의 밭이었죠. 40년 세월 나는 여기서 묵묵히 고기를 구웠어요. 남편을 보내고 하나뿐인 아들 민철이를 키워냈죠. 손님들은 저마다 참소주 한 병을 시켜놓고는 무뚝뚝한 경상도 사투리로 한마디씩 툭툭 던져요. 할매, 욕바심 더. 그 한마디면 충분했어요. 고된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은 밤이었어요. 2025년 3월의 어느 날 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마지막 손님까지 계산을 마치고 휘청거리며 나갔고 가게 안에는 드디어 고요함이 찾아왔어요. 셔터를 내리기 전 남은 설거지를 하려고 등을 돌렸을 때였죠. 갑자기 차가운 액체가 얼굴을 확 덮쳤어요. 손님이 마시다 남긴 김 빠진 맥주였어요. 끈적한 액체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고 시큼한 냄새가 코를 찔렀죠. 고개를 들자 바로 앞에 며느리 지영이가 서 있었어요. 40살, 한창 예쁠 나이에 그의 눈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어요.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맥주보다 더 차갑고 잔인했어요. 이 썩어빠진 포차, 이제부터 14시간 동안 혼자 해보라고. 어머니가 죽어야 내가 살 수 있다고 악을 쓰더군요. 그러면서 나온 말이 5억 보험금. 우리 가족이 살 길은 그거 하나뿐이라는 그런 끔찍한 말이 내 귀에 와서 밝혔어요. 나는 차마 며느리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내 아들 민철이를 쳐다봤어요. 내 배 아파 낳은 하나뿐인 내 아들. 어미가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내 아들은 나를 외면하더군요. 죄책감과 아내에 대한 동조 사이에서 망설이는 듯하더니 이내 완전히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그 순간 내 세상이 무너져 내렸죠. 지영이는 이 지옥 같은 곳에서 10년을 바쳤다고 울부짖었어요. 요즘 세상에 카드 단말기도 없이 현금만 받는 가게가 어디 있냐고, 배달 앱에 등록해서 돈 좀 벌어보자고 그렇게 말했는데 왜 무시했냐고 소리쳤죠. 수수료가 너무 비싸고 나이든 내가 그런 복잡한 기계를 어떻게 다루냐고 몇 번이나 설명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 애에게 나는 그저 시대에 뒤떨어진 고집불통 늙은이일 뿐이었죠. 얼굴에 흐르는 맥주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아들의 싸늘한 외면 때문이었을까요? 갑자기 30해가 훌쩍 넘은 그 겨울밤이 떠올랐어요. 지금 이 비극과 겹쳐지는 내 인생의 가장 끔찍했던 그날 밤이요. 참 이상하죠. 그 기억 속에 나는 박민재가 아니라 김은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었어요. 남편 상훈이와 아들 지훈이 너무 아픈 기억이라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 것처럼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때도 참 추운 겨울이었죠. 난방비가 없어서 세 식구가 단칸 옥탑방에서 낡은 연탄난로 하나의 의지에 잠을 잤어요. 나는 그때도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 1층 식당으로 내려가 육수를 끓였어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육수를 끓이고 동이 틀 무렵인 6시쯤 남편을 깨우러
옥탑방에 올라갔죠. 그런데 아무리 흔들어도 남편이 일어나질 않았어요. 연탄난로, 가장 가까이서 자던 남편은 그렇게 밤사이 조용히 가버렸어요. 연탄가스 중독이었죠. 문가에서 자던 어린 아들 지훈이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았고요. 그날 이후로 내 아들은 평생 연탄 냄새만 맡아도 경기를 일으키는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야 했어요. 그렇게 남편을 보내고 나는 이 포차에서 억척같이 민철이를 키워냈어요. 내 가난이 개인의 무능이 아니라 시대의 비극이었다고. 그래서 이 포차는 내게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내 목숨이고 역사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목구멍 밖으로 소리가 나오질 않았어요. 기나긴 회상에서 깨어나니 나는 여전히 며느리가 쏟아부은 맥주 냄새가 진동하는 가게 안에 서 있었어요. 아들 내외는 이미 자리를 뜬 후였죠. 나는 아무 말 없이 바닥에 주저앉아 깨진 유리 조각과 쏟아진 맥주를 닦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이상하게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이건 단순한 분노의 폭발이 아니었어요. 계획이었죠. 5억 보험금이라는 숫자는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미 계산을 끝낸 거였어요. 바닥에 엎질러진 맥주 웅덩이에 내 얼굴이 비쳤어요. 어느새 주름이 자글자글한 힘없는 늙은이의 얼굴이었죠. 하지만 그 늙은이의 눈빛 속에서 슬픔과는 다른 무언가가 조용히 빛나기 시작했어요. 그래, 이건 끝이 아니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차갑고 단단한 결심 같은 것이었죠. 이 지옥을 만든 것도 나고 이 지옥에서 살아남은 것도 나니까 이제 이 지옥의 주인이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줄 차례였어요. 그 애가 선전포고를 하고 나간 다음 날부터 가게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며느리가 떠난 빈자리는 생각보다 훨씬 크고 무거웠죠. 14시간을 혼자서 버텨내는 건 75의 늙은 몸으로는 거의 고개에 가까운 일이었어요.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고 저녁이 되면 다리는 퉁퉁 부어 감각조차 무뎌졌죠. 하지만 몸이 힘든 것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따로 있었어요. 지영이가 없으니 세상의 모든 무례함이 오롯이 나에게로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20살 남짓한 젊은이들은 한참을 먹고 마시더니 내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돈도 내지 않고 낄낄거리며 달아나 버렸죠. 술에 취한 중년 남자는 다짜고짜 반말로 술을 더 가져오라고 소리를 질렀고 어떤 손님은 고기가 탔다며 뜨거운 석쇠 고기를 내 팔에 던지기도 했어요. 화상 입은 자리가 쓰라린 것보다 마음속에 새겨진 멸시의 낙인이 더 아팠죠. 하지만 나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바닥을 치우고 다시 불판 앞에 섰어요. 여기서 무너지면 내 아들 내외가 바라는 대로 되는 거니까요. 물론 그런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도 희미한 온기는 있었어요. 40년 단골인 화물차 기사 아저씨는 말없이 계산을 하고 나가면서 슬쩍 내 손에 10,000원짜리 몇 장을 더 쥐어주곤 했죠. 할매, 이걸로 파스라도 사 붙이소. 무뚝뚝한 한마디를 남기고 돌아설 뿐이었어요. 근처 공사장에서 일하는 인부 아저씨는 나에게 막말을 하는 취객을 향해 조용히 술잔을 내려놓고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상황을 정리해주곤 했죠. 그런 작은 친절들이 내가 하루를 더 버텨낼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어요. 새벽 5시 셔터를 내리고 파김치가 된 몸을 이끌고 2층 골방에 누우면 그대로 정신을 잃었어요. 하지만 몸이 원하는 만큼 쉴 수는 없었죠. 아침 8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어요. 장을 보고 재료를 손질하고 육수를 끓이고 모든 준비를 혼자 하려면 하루가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3시간의 잠은 휴식이 아니라 다음 고통을 위한 잠시의 멈춤일 뿐이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가게 문을 막 열었을 때 지영이가 들이닥쳤어요. 일을 도우러 온 게 아니었죠. 그 애는 다짜고짜 내 앞을 막아서더니 돈을 어디에 숨겼냐고 쏘아붙였어요. 가게 수입이 뻔한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냐는 거였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의 눈에는 내가 악착같이 돈을 숨겨놓는 탐욕스러운 늙은이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 나는 가게 문을 열자마자
금고 앞으로 갔어요. 그날 납품 대금을 치러야 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금고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아니나 다를까 매일 밤 정산해서 넣어두던 현금 다발 중 200만 원이 사라지고 없었어요. 범인은 뻔했죠.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나와 내 아들, 그리고 며느리뿐이었으니까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어요. 경찰에 신고할까 수만 번을 망설였죠.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어떻게 내 자식을, 내 며느리를 도둑으로 만들겠어요. 그게 우리 세대의 어리석음일지도 모르죠. 썩어 문드러진 가족이라도 그 이름을 지켜야 한다는 낡은 가치관 말이에요. 나는 결국 유리 조각을 삼키는 심정으로 그 돈을 내 마음속에서 묻어버렸어요. 하지만 그들의 공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며칠 뒤 내 아들 민철이가 웬 낯선 남자를 데리고 가게로 찾아왔어요. 보험 설계사인 아들은 그날은 아들이 아니라 완벽한 사냥꾼의 얼굴을 하고 있었죠. 옆에 있는 남자는 자기 상사라고 하더군요. 번지르르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들은 나를 식탁에 앉히고는 태블릿 PC라는 낯선 기계를 내밀었어요. 화면에는 알아볼 수도 없는 작은 글씨와 복잡한 그래프들이 가득했죠. 아들은 그걸 스마트한 노후 관리라고 어머니를 위한 최고의 효도 상품이라고 포장했어요. 내용은 간단했어요. 내가 죽으면 5억 원이 나오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라는 거였죠. 아들은 온갖 전문 용어를 써가며 나를 현혹시키려 했어요. 옆에 앉은 상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죠. 마치 잘 짜인 연극 같았어요. 그들의 친절한 말투 속에서 나는 섬뜩한 덫을 보았어요.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토록 노래 부르던 5억 원을 위한 마지막 관문이었던 거예요. 두려움에 온몸이 떨렸지만 동시에 차가운 분노가 솟구쳤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무것도 서명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내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죠. 문 밖에서 당황한 아들의 목소리와 상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나는 문에 기댄 채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는 것을 느끼며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날 이후 내 삶은 더욱 지옥 같아졌죠. 하지만 그런 절망 속에서도 나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아무리 고되고 힘들어도 심지어 그날 밤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조차도 내가 반드시 지키는 나만의 의식이었죠. 다음 날 새벽 나는 옷이 30분이 되자마자 이불을 박차고 일어났어요.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이상하게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나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죠.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대구의 새벽 공기는 차갑고 신선했어요. 나는 버스터미널의 번잡함을 뒤로하고 향촌동의 낡은 골목으로 향했어요. 오래된 나무와 먼지 냄새가 나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곳, 그곳에 있는 낡은 2층 건물이 내 비밀의 장소였어요. 그곳에 가까워질수록 밤새 나를 짓누르던 분노와 절망이 조금씩 가라앉고 대신 조용한 사명감 같은 것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죠. 나는 낡은 건물의 녹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 순간 멀리 골목 어귀의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어요. 며느리 지영이었죠. 그 애는 차가운 눈으로 내 뒷모습을 응시하며 조용히 스마트폰을 들어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보이지 않는 감시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내 뒤를 밟기 시작한 후 세상이 나를 보는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시장에 가면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평생을 알고 지낸 이웃들은 내 눈을 피했죠. 처음에는 그저 기분 탓이려니 했어요. 하지만 그 차가운 공기는 점점 더 무겁게 나를 짓눌렀어요. 며칠 뒤 단골 중 하나가 조심스럽게 묻더군요. 할머니, 요즘 어디 안 좋은 데 다니시냐고. 무슨 소리냐고 되물었더니 내가 새벽마다 향촌동 낡은 건물에 있는 불법 도박장에 음식을 대준다는 흉흉한 소문이 돈다는 거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었죠. 며느리 지영이의 짓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어요.
내가 새벽마다 가는 그곳, 그 비밀스러운 공간을 그 애는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장소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그런 곳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지만 차마 그곳이 어떤 곳인지는 설명할 수 없었어요. 아직 때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나의 침묵은 사람들에게 긍정으로 보였나 봐요. 소문은 동네, 맘카페니 노인정, 카톡방인이 하는 것들을 타고 내가 볼 수도 없는 디지털 세상 속에서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어요. 그리고 결정타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터져 나왔죠. 1년에 한 번 열리는 종친회 모임이었어요. 촌수도 까마득한 어르신들부터 이제가 20살 된 종손까지 수십 명이 모여 서열과 체면을 따지는 숨 막히는 자리였죠. 그날따라 나를 향한 시선들이 유독 날카롭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내 아들 민철이가 모두의 앞에서 벌떡 일어서더군요. 나는 순간 가슴이 철렁하면서도 한편으론 기대했어요. 어미의 억울함을 이 아들이 풀어주려는가 보다. 하지만 그건 나만의 착각이었죠. 내 아들놈은 눈물을 글썽이며 사람들 앞에서 저를 고발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요즘 이상하다고 새벽마다 어디론가 나가시는데 알고 보니 노름판이었다고, 가게는 내팽개치고 돈을 전부 그곳에 쏟아붓고 있다고, 심지어는 거기서 만난 외간 남자와 바람이 난 것 같다는 그런 기가 막힌 말까지 서슴지 않더군요. 그 순간 종친 회장은 경악과 멸시가 뒤섞인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어요. 사방에서 터져 나오는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날아와 내 가슴에 박혔죠. 75년 평생 남편에게 부끄럽지 않게 자식에게 떳떳하게 살려고 발버둥 쳐온 내 인생이 아들의 그 한마디에 완전히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어요. 나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하고 그저 잿빛이 된 얼굴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죠. 그 치욕의 순간에도 어디선가 스마트폰 카메라에 플래시가 터지는 것을 본 것 같아요. 그날 이후 동구 터미널 할매, 알고 보니 타짜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글이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떠돌기 시작했어요. 내 세상은 이제 내 평짜리 포차 안으로 완전히 갇혀버렸죠. 그리고 내가 가장 두려워하던 그날이 오고야 말았어요. 남편의 제삿날이었죠. 나는 그날도 새벽 5시에 일어나 제사 음식을 준비했어요. 15명이나 되는 친척들이 먹을 음식이었죠. 대구식 제사상에 꼭 올라가는 돈베기도 정성껏 굽고 탕이며 전이며 나물이며 쉴 틈 없이 몸을 움직였어요. 몸이 고되면 마음의 고통이라도 잠시 잊을 수 있을까 해서요. 아들 민철이는 예상대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중요한 고객 미팅이 잡혀서 저녁에나 들를 수 있겠다는 감정 없는 목소리였죠. 너무 뻔한 거짓말이라 화도 나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자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제사상은 차려지자마자 개걸스러운 젓가락질에 순식간에 동이 났어요. 그들은 요즘 세상에 누가 이렇게 힘들게 제사를 지내냐고 타박을 하면서도 내 음식은 남김없이 먹어치웠죠. 그리고는 아무도 설거지를 도울 생각도 하지 않고 썰물처럼 빠져나갔어요. 가게와 부엌에는 나와 지영이 단둘만 남았죠. 지영이는 그날 하루 종일 무려 12시간을 묵묵히 나를 도왔어요. 하지만 그 침묵은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죠.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들을 보는 순간 그 애의 이성이 마침내 끊어져 버렸어요. 내가 당신 집안의 청소 기계냐고, 이 지긋지긋한 짓을 언제까지 해야 하냐고 절규하더군요. 그러더니 갑자기 남편과 내가 30년을 넘게 써온 제사 그릇을 집어들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내 추억의 한 조각이 산산조각 났죠. 그걸 시작으로 그 애는 미친 사람처럼 그릇들을 닥치는 대로 깨부수기 시작했어요. 나는 너무 놀라 말릴 생각도 못하고 그저 멍하니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릇을 다 깨부순 지영이는 부엌에서 식칼보다 더 무서운 가위를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가게 입구에 걸린 가은 포차 나무 간판으로 향했죠.
그건 30년 전 남편이 죽기 얼마 전에 서툰 솜씨로 직접 나무를 깎아 만들어준 내 마지막 유품이었어요. 안 된다고 소리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지영이는 남편의 이름과 내 청춘이 새겨진 그 간판을 가위로 사정없이 조각내기 시작했어요. 나무가 잘려나가는 소리가 마치 내 심장이 찢어지는 소리처럼 들렸죠. 다 조각난 간판 조각들을 지영이는 내 얼굴에 던졌어요. 그리고는 차갑게 말했죠. 내일 당장 유언장 쓰시라고. 양식은 이미 자기가 다 준비해 놨으니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요. 나는 산산조각 난 제기 그릇과 갈기갈기 찢어진 남편의 간판, 그리고 내 부서진 삶의 조각들 한가운데에 힘없이 주저앉고 말았어요. 더 이상 잃을 것도 지킬 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 순간 나는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 잿더미 속에서 어떻게 밤을 보냈는지 잘 기억나지 않아요. 아마 잠들지 못했을 거예요. 남편의 유품인 간판 조각과 30년 세월이 담긴 제기, 그릇 파편들을 그저 멍하니 쓸어 담았던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내민 유언장에 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사실만이 무거운 돌덩이처럼 나를 짓누르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동이 트자 나는 몸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유언장이 아니라 앞치마를 향해서요. 간판이 뜯겨나가 휑한 가게 문을 여는 내 모습이 다른 사람들 눈에는 아마 처량해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내 마지막 자존심이자 보이지 않는 전쟁의 시작이었어요. 너희가 부술수록 나는 다시 일어설 것이라는 소리 없는 외침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온라인에 퍼진 소문을 보고 찾아온 젊은이들이 첫 손님이었어요. 그들은 음식을 시키는 대신 가게 입구에서 저를 보며 자기들끼리 낄낄거렸죠. 타짜 할매니, 도박 미천은 있냐, 느니 하는 조롱이 들려왔어요. 급기야 그중 하나가 먹다 남은 마른 오징어를 제게 던졌어요. 비릿한 오징어가 바닥에 툭 떨어지는 순간 지난밤의 절망이 다시 온몸을 휘감는 듯했죠. 바로 그때였어요. 육중한 그림자가 그들 위로 드리워졌죠. 40년 단골인 최 반장님, 퇴직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모두가 그렇게 부르는 양반이었어요. 최 반장님은 아무 말 없이 그 젊은이들을 쳐다보기만 했는데도 그들은 겁을 먹고 슬금슬금 가게를 빠져나갔어요. 잠시 후 그는 품 안에서 낡은 노트를 한 권 꺼내 제게 건넸어요. 얼마 전 가게에서 좀도둑이 훔쳐갔던 내 30년 된 레시피 노트였어요. 범인을 잡아서 가지고 있었는데 돌려줄 타이밍을 보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남편과 함께 밤새워 개발했던 메뉴들, 서툰 글씨로 빼곡히 적어 내려간 우리의 역사가 그렇게 내 손으로 돌아왔어요. 그 순간 깨달았죠. 내 첫 번째 무기는 바로 이 손때 묻은 노트라는 것을요. 오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어떤 손님이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에 올려 망하게 해주겠다며 으름장을 놓았죠. 또 시작이구나 싶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는데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박 선생이 조용히 일어났어요. 근처 고등학교 교사인 그 역시 10년 넘은 단골이었죠. 박 선생은 자기 스마트폰 화면을 그 남자에게 보여주며 방금 당신이 직접 자기 머리카락을 뽑아 음식에 넣는 장면이 다 찍혔다고 이걸 대구맘 카페에 올려드릴까요? 하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남자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허둥지둥 도망치듯 가게를 나갔죠. 박 선생은 내게 괜찮으시냐고 물으며 이 영상을 올려 할머니 누명을 벗겨드리겠다고 했어요. 나는 그때 처음으로 며느리와 아들이 나를 공격하던 그 차가운 기계가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날 밤 가게 마감 시간이 다 되었을 무렵 아들 내외가 나타났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 술과 안주를 시켰죠. 그들의 뻔뻔함에 할 말을 잃었어요. 나는 묵묵히 음식을 내주고 주방 구석에서 그릇을 닦았어요. 그들은 실컷 먹고 마시더니 계산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리고 가게를 나가기 전
자기들끼리 나누는 대화가 내 귀에 똑똑히 들려왔어요. 일부러 스트레스를 계속 주는 거라고, 그래야 혈압이 올라서든 뭐든 빨리 쓰러지실 거라고 말하는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그 순간 내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과 모성애가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버렸어요. 이건 그냥 돈을 노린 탐욕이 아니었어요. 명백한 살해였죠. 아들 내외가 사라진 직후였어요. 가게 문을 열고 한 젊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말끔한 인상에 눈빛이 총명해 보이는 청년이었죠. 그는 자신을 강지원이라고 소개했어요. 사업 컨설턴트라고 하더군요. 그는 지난 한 달간 매일같이 우리 가게를 지켜보고 단골 손님들을 인터뷰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브랜드 헤리티지니 서사적 가치니 하는 어려운 말을 늘어놓았죠. 요점은 이거였어요. 이 낡은 포차의 40년 역사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큰 자산이며 이걸 브랜드로 만들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자는 거였죠. 할머니의 인생 자체가 최고의 마케팅이라며 다큐멘터리를 찍자는 말까지 했어요. 나는 그 젊은이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내 아들 내외는 내 목숨값으로 5억을 계산하고 있는데 생전 처음 보는 이 청년은 내 낡은 삶에서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치를 보고 있었죠. 마음속에서 차갑게 얼어붙었던 무언가가 아주 조금씩 녹기 시작하는 기분이었어요.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아주 조용히 말했죠. 내 이야기를 담고 싶다면 먼저 가봐야 할 곳이 있다고. 그리고 그에게 낡은 건물의 주소를 알려주었어요. 내 반격의 첫 번째 계획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어요. 강지원이라는 젊은이가 내민 손은 벼랑 끝에 선 내게 처음으로 나타난 동화줄 같았어요. 나는 그가 알려준 시간에 맞춰 내 비밀의 장소, 바로 그 낡은 건물에서 그와 그의 팀을 기다렸죠. 안으로 들어선 그들은 잠시 놀라는 눈치였어요. 겉보기엔 폐가 같았지만 내부는 지난 1년간 내 땀과 눈물로 쓸고 닦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공간이었거든요. 그 자리에는 내 오랜 단골이자 이제는 든든한 내 편이 되어준 정신과 의사 김 선생도 함께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약속된 시간이 되자 강지원 씨의 전화가 울렸어요. 스피커폰으로 전환된 전화기 너머로 꿀을 바른 듯 다정한 며느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우리 어머니가 요즘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으시고 판단력도 흐려지셔서 큰 계약은 무리라고 치매 초기 증상이 의심된다는 거였어요. 그 애의 첫 번째 공격이었죠. 강지원 씨의 얼굴이 잠시 굳어지는가 싶더니 옆에 있던 김 선생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자신을 정신과 전문이라고 밝힌 뒤 바로 오늘 아침 박민재 여사님의 인지 능력 검사를 마쳤으며 그 어떤 법적 행위를 하는 데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소견을 명확히 전달했죠. 그 증명서는 바로 팩스로 보내주겠다고요. 전화기 너머의 지영이는 잠시 말을 잃었고 이내 황급히 전화를 끊더군요. 그렇게 첫 번째 위기를 넘기고 강지원 씨의 팀은 준비해온 사업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40년 된 내 손맛은 그대로 살리되 힘든 석쇠굽기 같은 과정은 최신 기계로 자동화해서 75에 내가 더 이상 고된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었죠. 내 역사는 브랜드의 얼굴이 되고 실제 운영은 젊고 유능한 사람들이 맡는다는 꿈만 같은 이야기였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낡은 건물의 문이 거칠게 열리고 지영이가 씩씩거리며 들어섰어요. 그 애는 우리를 둘러보더니 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악을 썼죠. 이 순진한 청년들을 꼬드겨서 뭘 하려는 거냐고. 이건 사업 계획이 아니라 멀쩡한 노인네 등쳐먹는 노인 착취 계획이라고요. 내가 기다렸던 순간이 마침내 온 거예요.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내 평생 처음으로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죠. 지난 10년간 너희 부부에게 내 노동과 내 돈과 내 마음을 모두 착취당했다고. 내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강지원 씨의 신호에 따라 공간 구석구석에 숨겨져 있던 조명과 카메라들이 일제히 불을 밝혔어요.
어두웠던 공간은 순식간에 대낮처럼 환해졌고 지영이는 갑작스러운 불빛에 눈을 가리며 당황했죠. 그때 어둠 속에서 최 반장님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는 경찰 신분증을 보여주며 지난번 금고에서 사라진 현금 200만 원 절도 사건과 아들 박민철 씨가 연루된 보험 강요 사건에 대해 정식으로 수사가 시작되었음을 알렸어요. 뒤이어 변호사인 이 선생이 나타나 법률 용어를 들어가며 차분히 설명하기 시작했죠. 지금까지 아들 내외가 저지른 모든 행위는 재산을 노린 명백한 존속학대에 해당하며 이는 결코 가벼운 처벌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요. 지영이의 얼굴은 오만함과 분노에서 새하얀 공포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이제 내 차례였죠. 나는 마이크를 잡고 이 건물의 진짜 정체를 밝혔어요. 이 건물은 30년 전 남편이 남기고 간 사망보험금으로 내가 사둔 내 소유의 재산이라고. 그리고 지난 1년간 이곳을 가은포차 프랜차이즈 본점이자 대구 동구 시니어 자영업자 지원센터로 만들기 위해 홀로 준비해왔다고 선언했어요. 그 순간 강지원 씨가 준비한 특별 손님들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유명 맛집 프로그램의 PD는 이 자리에서 바로 가은포차 재기 다큐멘터리 제작을 발표했고 구독자 100만 명의 요리 유튜버는 프랜차이즈 1호점 오픈 기념 라이브 방송을 약속했죠. 곧이어 부동산 자산 감정사가 나서서 이 건물의 현재 시세와 가은포차의 브랜드 가치를 합산한 총자산 규모를 발표했어요. 그 액수는 아들 내외가 그토록 노래 부르던 5억 원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들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금액이었어요. 마지막 일격은 내 아들 민철이를 위해 남겨두었죠. 나는 무너져 내리기 직전인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너희가 그토록 원하던 5억 보험금의 진실을 알려주겠다고 했죠. 사실 너희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내 이름으로 5억 원짜리 생명보험을 들어놓았다고. 그리고 그 보험의 유일한 수혜자는 바로 이 어미, 나 하나였다고. 그건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 같은 거였어요. 혹시라도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남겨진 며느리와 손주가 아니라 이 늙은 어미를 끝까지 책임지라는 뜻이었죠. 아들이 아들로서의 도리를 다하게 만드는 아버지의 마지막 안전장치였던 거예요. 그제야 민철이는 깨달은 듯했어요. 자신이 그토록 부정하고 파괴하려 했던 것이 바로 아버지의 진정한 유언이었음을, 어머니의 목숨을 담보로 돈을 챙기려 했던 자신의 행동이 아버지의 깊은 뜻을 얼마나 잔인하게 짓밟은 것이었는지를 아들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은 수십만 명이 지켜보는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온 세상에 생중계되고 있었어요. 나의 복수는 잔인한 파괴가 아니라 가장 조용하고도 완벽한 진실의 폭로로 그렇게 완성되고 있었어요.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낡은 건물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어요. 조명은 꺼졌고 카메라도 사라졌죠. 바닥에 무릎 꿇고 오열하는 아들과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며느리, 그리고 그 애들을 내려다보는 나. 우리 셋만 덩그러니 남은 거예요. 최 반장님과 변호사는 법적인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될 거라고 했어요. 사회의 법은 그들의 죗값을 물을 테죠. 하지만 가족의 법은 이제 내 손에 달려 있었어요.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아들 내외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너희에게 선택권을 주겠다고. 법이 주는 벌을 받고 이 어미와 평생 연을 끊고 살아가거나 아니면 너희가 저지른 죗값을 진심으로 치르고 다시 한번 가족이 될 기회를 얻거나, 물론 그 죗값은 결코 가볍지 않을 거라고 덧붙였죠. 그 애들의 죗값은 앞으로 1년 동안 새로 열릴 시니어 지원센터에서 무급으로 봉사하며 다른 어르신들을 돕는 거였어요. 며느리 지영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아들 민철이는 차마 내 얼굴을 보지 못한 채 흐느끼며 알겠다고 속삭였죠. 나는 아들에게 특별한 과제를 하나 더 주었어요. 바로 이 지원센터의 낡은 난방시설을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최신식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일이었죠. 그건 단순한 일이 아니었어요. 평생 연탄 냄새를 무서워하며 살아온 내 아들이 아버지의 죽음이 남긴 그 지독한 트라우마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드는 일이었으니까요. 아버지를 지키지 못했던 그 연탄 앞에서 이제라도 아들로서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라는 내 마지막 가르침이었죠. 몇 달 후 대구 동구 시니어 자영업자 지원센터는 대구시의 지원까지 받으며 성대하게 문을 열었어요. 지역 신문인 매일신문 기자들이 연신 사진을 찍어댔고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많은 축하를 받았죠.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고단한 포차 주인이 아니었어요. 센터의 상징적인 선생님 박민재였죠. 40년 된 가은 포차는 이제 센터 안의 교육장이자 내 역사를 보여주는 작은 박물관이 되었어요. 내 레시피는 강지원 씨 팀의 도움으로 누구나 따라 할 수 있게 표준화되었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모집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돈 많은 투자자 대신 나처럼 평생 일했지만 일자리를 잃은 55살 이상의 여성들에게 가맹점주가 될 우선권을 주었죠. 센터는 단순히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라 세상에서 밀려난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 서로를 보듬고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는 희망의 교류장이 되었어요. 내가 출연한 다큐멘터리는 OTT 플랫폼을 통해 공개되자마자 큰 화제가 되었어요. 나는 하루아침에 놓인 인권의 상징 같은 사람이 되어버렸죠. 한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와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진짜 복수는 미움으로 상대를 파괴하는 게 아니더라고. 내 삶을 누구보다 찬란하게 가꾸어서 그들의 어둠이 감히 넘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게 진짜 복수였다고요. 어릴 적 어른들이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다 타버려서 쓸모없어 보이는 그 연탄재도 땅에 묻히면 좋은 거름이 되어 새 생명을 키워내니까요. 사람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내 잿더미 같던 인생이 이제 누군가에게 희망의 걸음이 될 수 있다면 그걸로 족하다고 말이죠.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이제는 완연한 가을이었죠. 나는 지원센터의 반짝이는 새 주방에 서 있었어요. 내 앞에는 하얀 앞치마를 두른 며느리 지영이가 서툴지만 정성스러운 손길로 석쇠불고기를 양념에 재우고 있었죠. 예전처럼 도끼 서린 얼굴이 아니라 무언가를 배우는 진지한 학생의 얼굴이었어요. 나는 말없이 그 애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죠. 문득 창밖을 내다보니 작업복 차림의 아들 민철이가 젊은 봉사자들과 함께 센터의 새 간판을 닫고 있더군요. 환하게 웃는 아들의 얼굴에서 나는 아주 오랜만에 평온함을 보았어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주방 벽에 걸린 정성껏 복원된 낡은 가은 포차 나무 간판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다시 창밖에 햇살을 받아 빛나는 시니어 지원센터 간판을 보았죠.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그렇게 한 공간 안에서 따뜻하게 공존하고 있었어요. 지긋지긋했던 미움과 원망은 이제 다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마치 잘 피운 연탄불 같은 조용하고도 따스한 온기만이 천천히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어쩌면 우리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중인지도 모르겠네요. 사람들은 연탄재를 함부로 발로 차는 게 아니라고들 하죠. 다 타버려 쓸모없어 보이는 그 재가 새 생명을 키워내는 좋은 걸음이 되거든요. 할머니의 진짜 복수는 미움으로 상대를 파괴하는 게 아니었어요. 자신의 삶을 누구보다 찬란하게 만들어 그 어떤 어둠도 감히 닿을 수 없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승리였죠.